예, 오늘부터 우리가 김영삼 기자님 모시고 지난 한 15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보통 우리가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운동장이 기울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잘못된 역사 아니면 역사는 올바른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삼 기자님을 모시고 150년 동안 근현대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2시간은 연대기적으로 그 15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20번 정도 여기에 걸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잘못된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잘못 왜곡해서 전달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의 진실이 왜곡이 되어 있는가,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20개 정도를 뽑아서 사실은 이건데 이것이 이렇게 왜곡이 돼서 아이들도 그렇고 역사를 잘못 배우고 있다. 이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기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영삼 기자님은 뭐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월간조선 편집인을 지내시고 지금은 펜앤마이크의 대기자로 이제 활약하시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진행되는 강의의 앞부분은 요 근래에 지금 전천히 고종을 잇는 이유 이렇게 돼 있고, 국가는 어떻게 패망하는가, 패망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잘 적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역사 저술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런 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의 이 계몽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그런 일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혹시 이걸 쭉 따라오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전천히 고종을 잇는 이유 김영삼 역사저술가, 그 다음에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받고 어제 이제 정리를 하는 가운데 정말 그 파워포인트를 매번 강의 한 50분 하실 때마다 한 30장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료가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좋더라고요. 좀 화면이 시원하고 정말 아주 정성껏 이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데 이렇게 기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한 30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 김영삼 기자님의 역사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한번 하자라고 그 전화를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학교 강단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침몰한 운동장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의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드디어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교조가 강단을 장악한 이후에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회, 심지어 공영방송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장악을 해서 그냥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교육기관을 정상적으로 이수해서 사회에 나오면 완전히 그냥 민중 좌익사관에 빠진 사람들이 양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이영훈 선생님하고 이승만 학당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야말로 진정한 어떤 뭐 시민단체나 이 교회나 이런 데서 이런 요번에 불길과 같은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겨우 이걸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쥐기까지는 이 사람들도 정말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쟤네들하고 싸워서 그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저는 젊은 시절서부터 좌익들하고 뭐 싸우면서 제가 지금까지 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또 그쪽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전향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태극기 들고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투쟁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투쟁은 뭐냐? 공부하는 투쟁이에요. 공부를 해서 저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저 가짜 이론, 가짜 학설, 가짜로 이루어진 역사를 통렬하게 깨부시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깨우쳐야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근대사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근대사가 완전히 날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날조가 되어 있냐면 지금 저 친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북한 쪽에 이 민족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항일 무장 투쟁을 했는데 그 항일 무장 투쟁은 뭐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선을 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조선이 아름다운 나라야만 일제가 이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생적으로 열심히 근대화도 하고 개항도 하고 개혁도 하고 개방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찰나에 이 침략자 일본이 와가지고 이런 개항 뭐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적 근대화에 실패했다. 따라서 저 일본 놈하고 싸운 이 항일 무장 투쟁이야말로 그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월계관과 면죄부를 씌워주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악마를 등장시키고 조선을 아름답게 꾸며내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약 12시간 강의를 하는 동안은 우리의 역사의 지평을 그냥 대한민국 남과 북 이렇게만 들여다봐가지고는 절대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미 이 서양 동양을 점령한 아편전쟁이 벌어진 그 시기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사하고 아주 톱니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국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서 이 좌익학자들은 세계사는 떼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만 들여다봐요. 마치 우물에 빠져서 우물에 비치는 그 정도의 세계만을 보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인 관점, 적어도 동북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그 시기에 우리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가 명쾌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시점에서 우리 근대사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1815년에 워털루에서 영국에게 패해서 이제 역사 무대로 사라진 다음에 유럽에 새로운 강자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러시아였습니다. 영국은 해양 국가고 러시아는 대륙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네들도 이제 바다로 나가야 돼요. 왜 바다로 나가야 되느냐? 그 시기만 해도 뭐 철도가 있습니까? 뭐 도로가 뭐 제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원료를 싼 값에 대량으로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팔려면 물류가 싸야 돼, 물류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항구가 있어야 되죠.
그 항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돈을 벌게 돼 있는 이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바다로 나가려면 매우 복잡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려면 발트해로에서 저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나가는 길이 있고, 또 저 시베리아 동쪽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다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은 러시아라는 강적이 바다로 나오기만 하면 자기네들에게 도전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바다로 나오는 것을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틀어막는 겁니다. 흑해로 나오려고 하면은 틀어막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손잡고 크림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해서 저 인도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을 가서 틀어막고, 이런 식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려면 틀어막고 나오려면 틀어막고 하는 그런 패권 경쟁을 100년 가까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영국,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그레이트 게임의 그 패권 전쟁이 흑해에서 한번 부딪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번 부딪히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가 갈 길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막 시베리아 개척을 해요. 시베리아를 뭘로 개척을 했냐. 그 당시에 그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교역품이 모피였습니다. 이 동물 가죽. 이 동물 가죽을 얻기 위해서 계속 동쪽으로 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무슨 노루나 사슴이나 물개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그럼 그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지고 막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오는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편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해상수송이 왜 중요하냐? 해상수송이. 제국주의 시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면화를 심어요. 그러면 그 면화를 선박을 통해서 대량으로 실어가지고 맨체스터나 이런 데에 있는 그 방직 공장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맨체스터 그러면 박지성이 공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이 있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그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 도시예요. 뭘로 움직였느냐? 두 가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면방직 공업으로 해서 옷감을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였고, 또 하나는 노예무역, 노예를 팔아가지고, 노예가 그 사람들 말로는 검은 다이아몬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맨체스터, 리버풀, 요즘에 영국의 그 유명한 축구팀이 있는 그 도시는 다 노예 무역선들이 출발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그 피가 묻어있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미 200년도 더 전에 북부론이라는 책을 써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나 큰 강을 끼고 있는 훌륭한 항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국부를 창출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 바다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배를 만들어서 모험적이고 개척자 정신, 파도와 싸워가면서 미지의 바다로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서 돈을 벌었죠. 그 시기에 우리는 뭘 했나요? 해금 정책, 공도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다로 나가면 이건 왕도에서 탈출하는 아주 나쁜 놈 그래가지고 곤장을 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목을 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바다로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해상무역을 할 수가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무슨 수로 부를 축적하냐 이거죠.
조선이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소위 말하는 무역을 금지시켰기 때문에요. 무역만 금지시킨 게 아니라 아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몰래 바다로 나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공도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을 육지로 이주시키고 통째로 섬을 비우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했느냐? 조선이 배로 중국을 갈 수 있도록 중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게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이모군란을 그 청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 군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조선과 청나라가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상민, 상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무역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협정이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중국은 조선시대에 이제 그 사신들을 보내는데 사신을 지금으로 치면 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천진으로 가면 천진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북경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야, 조선에서 오는 사신들은 배로 오지 마. 너희들 바다를 이용하면 안 돼. 왜? 바다를 이용하면은 이것들 돈을 벌 그 기회가 생기니까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서울을 출발해서 저 평양으로 해서 의주로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해가지고 걸어서 북경까지 3개월 동안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 무슨 놈의 무역이고 무슨 놈의 국부를 창출하겠어요. 아담 스미스가 하라고 한 정반대를 우리는 강제당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1882년까지 무려 500여 년을 우리는 바다를 잇고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순신 같은 천재적인 이 수군 전략가가 나왔는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국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은데 이순신도 진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1톤의 철광석을 육상에서 100km 운반하는 비용하고 같은 1톤의 철광석을 해상에서 1만 km를 움직이는 비용하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물류가 얼마나 비용이 싼지 여기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소에서 이 컨테이너 선들을 많이 만들어요. 뭐 전 세계 컨테이너 선은 뭐 다 한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선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고속화돼서 훨씬 싸졌어요. 이 시대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이용하는 나라들은 돈을 벌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이 무렵에 영국이 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를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때 마침 영국이 카리브해 일대를 전부 식민지로 얻어서 카리브해에서 이제 설탕이 막 생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차에다가 달달한 설탕을 넣어서 마시니까 이거 기분 좋거든요. 소위 말하는 웰빙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하고 도자기를 수입하려고 차를 또 담으려면은 찻잔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 이쁜 찻잔을 다 중국에서 만드니까 가서 이제 차하고 도자기를 사오느라고 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어요. 이거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다른 데서 마시는 거하고 왠지 좀 다른 것 같죠? 막 문화인이 된 것 같고, 이거는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 사회만 이제 차를 마시다가 이게 이제 점점 중산층, 하층민까지 이 차 마시는 이 문화가 퍼지면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차를 사와야 되는데 그 당시 국제무역에서는 전부 은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에다가 무슨 옷감 팔고 이런 거 판 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화가 차 사고 도자기 사느라고 중국으로 막 폭푸수처럼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이 무역 관계를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메카트니 사절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중국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는지 영국의 사신을 300구고두를 해내라. 3번 머리를 땅에 찍고 9번 조아리는 그런 이 신하국의 예우를 해라. 그러니까 영국에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버텨가지고 이렇게 영국식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식으로 간신히 황제를 만났습니다. 황제한테 우리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우리는 알 바 없고 차는 니네가 필요해서 사가는 거고 도자기도 니네가 필요해서 사가는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무역 적자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국주의 시대에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대포 가지고 쏴서 자기네 뜻을 관철하는 게 그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전부 식민지 만들고 하는 이런 게 정당화되던 그런 시대. 그걸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 제국주의 시대에 이거 사절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무역 적자 해결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알 바 없다. 니네가 필요해서 가는 건데 이러니 이제 이 영국 이 제국주의자들이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천재 같은 사람들이 발견을 한 게 아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벵골 지역에 대량으로 아편을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양귀비 꽃 아시죠? 양귀비. 요즘에는 이게 이제 보이질 않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씩 양귀비 꽃이 이렇게 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양귀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이렇게 진액이 이렇게 고이는데 그 진액을 아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편 진액을 가공을 하면 헤로인이 되고 이게 이제 마약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편이 이게 꽤 괜찮은 돈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아주 집단적으로 벵골 지역에다가 아편을 그야말로 대량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이 영국에 있는 인도에 있는 총독부가 이거를 사서 중국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편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아편에 한번 맛을 들이면 이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편이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무역량, 이때는 아편이 이제 금지 품목이었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정신없이 막 늘어납니다. 자, 요 뒷부분에 나오는 게 더, 요 부분을 보세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편이 밀수액인데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편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에 차 팔고 도자기 팔아가지고 지금 영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화를, 국제결제시다는 은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편을 사느라고 중국에 있던 은이 막 정신없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빠져나갔느냐? 1808년부터 1856년까지 중국에서 아편대금으로 유출된 은이
총 3억 8,400만 달러. 전 세계 은 유통량의 거의 19%, 20%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중국이 그동안에 영국으로부터 차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은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정신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아편 중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편이 이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영국만 아편 장사를 한 게 아닙니다. 미국도 엄청난 사람들이 아편 무역을 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유서 깊은 가문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문들이 있습니다. 뭐 캐벗 가문이라든지 뭐 이 사람들은 아편 장사해가지고 번 돈을 전부 대학에다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이게 다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기부를 해서 오늘날 명문대학이 된 그런 정말 좀 희한한 그럼 아편이 왜 이렇게 획기적인 상품이냐? 첫째는 원가는 얼마 안 들어요. 근데 판매가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지 맞는 장사죠. 두 번째로는 중독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한 번 중독되면은 죽을 때까지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중독이 되면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중독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조금만 펴도 되는데 양이 점점 늘어나요. 이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이 거대한 나라 국민들이 아편에 중독이 되면서 이 아편의 소비량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는지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편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는 양인데 아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런 식의 아편 무역으로 인해서 누가 돈을 벌었느냐? 영국과 미국이 돈을 벌었습니다. 영국은 인도 벵골 지역의 아편을 갖다 팔았고, 미국은 터키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팔았습니다. 터키산이 인도산보다 이 중독성이 훨씬 더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공급한 전체 아편량의 3분의 1은 미국 사람들이 제공을 했다. 미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아편을 팔아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대륙횡단철도 지금 뭐 중국인 노동자들이 뭐 철도를 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본도 아편에서 아편 무역을 해서 번 돈입니다. 미국의 뭐 철강, 철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중국에서 아편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번 돈으로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아편 무역이 한편에서는 뭐 중국을 황폐화시켰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아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쪽에 나오겠지만, 그럼 아편 전쟁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까지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굉장히 심각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알려면 세계사를 알지 않으면 우리 역사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편을 이제 중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거덜이 난 데다가 이거 안 되겠다. 아편을 이제 금지시키자. 그래가지고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편을 이제 수입을 못하게 막자. 임칙서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텔이라는 사람이 쓴 만국공법이라는 것을 읽고 만국공법에 보니까 아편 같은 이런 해로운 상품은 금지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국제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텔의 국제법 조항에 의해서 영국의 아편 무역상들, 미국의 아편 무역상들에게 아편 수입 금지,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편 다 내놔. 그래가지고 못수를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금지를 시키려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영국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중국에다가 아편 파는 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들어오는 아편 무역을 일개 임칙서라는 관리가 이걸 끌어버리니까 이 영국 대영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야, 니네 뭔데 이거 금지시켜? 국제법? 국제법이야, 자식아. 뭐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거지. 무슨 국제법이야? 함대 출동시켜. 그래가지고 공격한 게 아편 전쟁이에요. 자, 이러면은 야,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약육 강식.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걸 뺏는 것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런 비유를 해요. 정글에서 사자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그러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좀 돌아다니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얼룩말이나 뭐 사슴이나 뭐 이런 거 잡아먹죠.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사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냥 나 배고프니까 한 끼 식사를 하는 걸 뿐이에요. 그런데 잡아먹히는 얼룩말이나 사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데 뭐 우주가 반짝반짝 빛나면 뭐해. 내 목숨이 끊어졌는데. 야,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어디다가 하소연할 겁니까? 하나님한테? 지구를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억울하면 내가 강자가 되면 되는 거야. 내가 패권국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육강식의 이 원리가 21세기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없어졌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국제법은 아주 그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임칙서라는 사람은 자기 간에는 고민을 해가지고 야 그래도 뭐 바텔의 그 국제법에 의하면은 이런 거 금지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뭐 얼마든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 청나라의 논리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제1차 아편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아편전쟁이 2번 있었다는 거는 혹시 배우셨습니까?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2번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 이해관계에 얽힌 것은 2번째 아편전쟁이에요. 첫 번째 아편전쟁에서 이제 뭐 청나라가 완전히 그 그로기 상태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아무리 힘세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영국이 보낸 병력을 다 합치면 5,000명밖에 안 됐어요. 아니 5,000명밖에 안 되는 이 근대적 군대에게 그 당시에 청나라는 만주 8기군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300만 명이 붙었는데 이 상대가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제철소에서 만든 이 철과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배들은 전부 나무로 만든 배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철제로 만든 그 배와 그리고 거기다가 증기기라는 걸 접목을 해서 철선과 증기기관이 접목이 되니까 배가 커지잖아요. 배가 커지면은 거기다 대포를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군함들이 왔는데 이 군함은 그냥 바다 위에 떠다니는 포대가 온 거예요. 이 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배였는지 그 통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배가 동인도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장상선 네메시스호라는 배인데, 여기에 한 포가 120문이 실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포 120개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이 산업혁명과 근대화를 이루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많으면 뭐해요? 이 배 한 척에 당할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이 동인도 회사라는, 이거 회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 때 영국 정부가 가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들은 회사를 하나를 설립을 합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설립을 해요.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이 동인도 회사에다가 너희들 가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라고 위탁을 해요. 그걸 이제 수탁회사라고 그래요. 차터드 컴퍼니라고 그래요. 요즘에 여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차터드라는 게 수탁회사 내지는 위탁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인도 회사가 영국 정부로부터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법적인 위탁에 의해서 이 동인도 회사가 군대를 보유를 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병력을 26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어. 이거는 그 회사가 아니라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인도로 쳐들어가서 막 그 인도 사람들을 막 죽이고 전쟁을 하고 막 왕조를 막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평정이 끝나면 이제 됐어. 그래가지고 영국 여왕이 가서 인도의 왕으로 취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이 우리도 이제 식민지 한번 해봐야지. 그래 보니까 다른 나라를 다 이런 위탁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만들었습니다.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이게 영국으로 치면 동인도 회사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선의 땅을 수탈했다고 하는 동양척식회사. 이 다 위탁회사, 수탁회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중국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만주족이 그야말로 한 200만 명밖에 안 되는 만주족이 중국 대륙을 장악을 해가지고 황실은 만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그 당시 1850년, 40년 이 무렵에 청나라 인구가 3억 명에서 4억 명으로 막 늘어났는데 나머지 4억 명은 한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만주족 황실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한족들 입장에서 보면 만주족 황실이나 영국 침략군이나 이거 외세잖아요? 아니 영국군도 외세고 만주족도 외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군을 이용해서 저 청나라 저 만주족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영국군하고 결탁을 하는 순간 만주족 황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족 황실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전쟁을 질질 끌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막 한족들이 영국군에게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빨리 휴전하자. 그래가지고 남경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막 영국이 달라는 뭐 권리 다 주고 그냥 이제 전쟁 그만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경조약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 된 이유는 뭐냐? 청나라 황실의 만주족과 지배를 받는 한족들이라는 이 민족 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그런 그 갈등을 잘 이용해서 너무나 손쉽게 그냥 몇 번 그냥 주먹으로 팬 다음에 그 큰 권리를 쉽게 뺏어갈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맺은 게 이제 남경조약이라는 겁니다. 이 남경조약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후에 이 서양 열강들이 일본을 개항시키고 조선을 개항시키고 아시아 나라들을 개항시키는 과정에서 이 남경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조항들을 그대로 인감도장에다가 인주묻듯이 그대로 실행을 하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이 남경조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중국이 여기에 차이나라고 써 있죠. 이 남경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을 서양 열강들이 이 이권을 막 뺏어가지고 중국을 이제 갈기갈기 뜯어먹는 이런 첫 출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요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사진들입니다. 자, 이때 이제 러시아는 1854년 무렵에 야, 좀 영국이 저렇게 막 해외로 나가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바다로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발티케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자마자 영국이 있죠. 괜히 잘못 나갔다가 이제 쌍코피 터지니까 슬그머니 흑해로 가가지고 크림반도로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나가려고 이제 크림반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가서 쾅 하고 틀어막아가지고 크림 전쟁이 일어나요. 할 수 없이 시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막 이제 오는 와중에 제2차 아편 전쟁이 또 터집니다. 1856년에. 이번에는 왜 또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느냐? 영국이 남경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좀 잘 되나 했는데 아직도 뭔가가 좀 무역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요. 청나라가 좀 덜 해놓으라 그러면 잘 안 내놓고. 그러니까, 또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한 걸 좀 얻어내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프랑스까지 끌어들여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에다가 이제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제2차 편전쟁이 1856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영국이고 영국이 막 문어발식으로 막 여기도 뺏어먹고 저기도 뺏어먹고 막 중국도 막 뺏어먹고 이러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이 그 당시에 아편이 제일 큰 돈을 버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옷감이었습니다. 면방지. 아까 말씀드린 맨체스터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막 기계로 대량 생산을 한 이 면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중국 가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비단을 짜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은 이런 나라인데 영국의 공장에서 만드는 이 공장 기계가 만드는 제품에 비해서 중국의 비단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영국의 이 면제품을 안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국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면제품 살 여유가 없어요. 아편 사서 피우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면제품 파는 이 업자들이 막 영국 정부를 막 들쑤셔가지고, 우리 좀 어떻게 해결해줘요. 빨리 뭐 개항장도 더 열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난 게 제 2차 아편전쟁이에요. 문제는 이 2차 아편전쟁의 와중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제 막 그 영국하고 프랑스군한테 그냥 막 떡이 되도록 얻어맞아요. 그 원명원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원명원인데,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기가 좀 그런데, 혹시라도 그 베이징에 가시면, 청와대라고 아시죠? 베이징대 아시죠? 베이징대. 베이징대 옆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요 원명원이 있습니다. 요 원명원을 쳐들어가서 영국군, 프랑스군들이 막 불지르고 약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제발 저 영국군하고 프랑스군 좀 말려주세요. 그리고 러시아한테 가서 막 싹싹 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럼 우리가 중재를 해주겠는데,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 알지? 우리가 중재를 잘해주면 니네들 우리한테 뭐 줘야 돼?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줘야 돼?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급하니까, 알겠습니다. 중재만 해주십시오. 러시아가 가지고 중재를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끝내줬어. 끝내주는 조건으로 무슨 짓을 했느냐? 바로 이 문제 지도입니다. 윗부분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놓은 이 부분이 1858년에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아이훈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이만큼의 땅을 청나라로부터 강탈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저 하바롭스크 이쪽 지역이에요. 1860년에는 청러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이만큼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우스리스크에 이르는 이만큼의 땅을 또 얻었어요. 합치면 프랑스하고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토를 그냥 중재해줬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청나라로부터 그냥 탈취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의 이 극동 러시아의 연해주하고 하바롭스크 주는 원래 그 청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이 제2차 아편전쟁에서 여기를 자기네들이 중재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만큼의 땅을 뺏은 겁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는 총 한 방 안 쏘고 이만큼의 땅을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이 지역이 유일하게 논농사, 밭농사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제2차 아편전쟁에서 횡재를 한 건 러시아가 횡재를 한 거예요. 전쟁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극동 지역의 영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이만큼의 땅을 얻는 과정에서 조선하고 두만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국격을 맞대게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그레이트 게임을 영국과 벌이고 있는 그 한 축의 러시아가 조선하고 국경을 맞대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때서부터 우리 조선은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든 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편전쟁이 우리하고 이 연관을 맺게 된 것은 바로 이 중러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리에게 국경을 맞대게 됐다. 이때서부터 막 러시아 사람들이 두만강 건너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장사하자, 와가지고 소도 잡아가고, 왜냐면 그 연해주 지역에는 이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도 안 짓고 이랬는데, 여기를 지키던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랑 장사하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영국과 러시아 이 그레이트 게임을 지금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그 한 축이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지금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자왈 맹자왈이나 하고 뭐 노론 소론이 싸우고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양로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시절에 뭐 쇄국 위정 척사를 해야 된다. 뭐 우리가 성인의 도를 잘 닦기만 하면은 서양 오랑캐들은 자동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뭘로 물리쳐요? 이런 식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소용돌이에 좀 빨려 들어가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이런 지역이 1858년, 1860년 이전에는 청나라 땅이었다. 블라디보스톡은 청나라 이름으로 해삼위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로 이 아이훈 조약하고 북경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소용돌이 치는 이 세계 역사 속으로 막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 무렵에 고종이라는 사람이 12살의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1862년에 이제 오르니까요. 자, 그 지도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압록강, 두만강까지요. 그러니까 이 동해에서 이제 두만강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북한 땅이고, 이쪽은 또 중국 땅입니다. 여기 이제 훈춘 뭐 이런 게 있고, 여기는 또 러시아 땅이 됐어요. 바로 요만큼의 그 국경을 러시아하고 맞대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꿈에 그리던 영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항구를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시베리아를 그냥 횡단해가지고 왔는데 남쪽을 쭉 내려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찾고 있던 항구들이 줄줄이 열려있다. 뭐 나진, 청진, 원산, 부산, 마산, 진해, 인천, 목포 이런 항구를 본 순간 러시아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에 의해서 바다로 나가려면 틀어막히고 바다로 나가려면 틀어막히고 하는 상황에서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연해주 땅을 싹 뺏은 다음에 보니까 조선하고 국경을 많이도 아니에요. 불과 한 10몇 킬로 국경을 접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조선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편전쟁과 그 영국,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그 그레이트 게임이 한반도로 몰려오는 이 과정을 말씀드렸고, 1860년에 이제 그 중러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국경을 맞대게 된 이후에 러시아가 그야말로 영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항구를 찾다가 정말 결정적인 위치에 그 항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디를 점령을 했느냐? 대마도를 점령을 했어요. 언제? 1861년에. 그러니까 중러 베이징 조약으로 그 연해주를 얻은 다음 해의 일입니다. 자, 대마도는 그 대한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자리죠.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그 항구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 맘대로 그 태평양 바다로 막 그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영국이 군함 세척을 끌고 갑니다. 대마도로. 그래가지고 당장 여기서 철수하지 않으면 전쟁이다 하고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영국 함대가 와가지고 그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깨갱 그리고 대마도에서 철수를 합니다. 야,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조선에서 항구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측량선을 보내가지고 저 두만강 입구에서부터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쫙 하면서 이제 측량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배들이 와서 측량을 하는지조차도 몰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